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울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 버렸고 따스한 봄 기운이 저희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 오다 보니까 거리에 개나리도 피어 있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분 가정에도 그 늘 꽃피는 봄 기운처럼 따스한 기운이 계속 맴돌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지피지기 할 수 있도록 많은 내역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제 옆에 김현우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1번지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도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알찬 정보로 아주 빠듯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다 보니까 거리에 이제 저기 막 개나리도 피고 네, 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쁘던데요. 이런 날씨가 되면 이제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좀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저는 뭐 주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날 따뜻했으면 일도 잘 되지요. 네, 일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잡담은 그만하고요.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신의 경제 내비게이션 부착해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서 목적지까지 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경제 내비게이션을 좀 장착을 해드리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상담이 좀 필요하시거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 전화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재테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시간에는 정상욱 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대단히 궁금하신가요? 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앞서 그 24일 날 그 전국의 시중은행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전환대출 있죠. 엊그제 출시가 됐는데 2%대의 고정금리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일단 기존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저도 역시 궁금한 겁니다. 이 안심전환대출 갈아타는 게 좋은가요?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선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냥 이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2%에다가 고정금리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뭐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안심전환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변동금리 대출이나 아니면 이자만 내는 그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분할 방식으로 좀 전환시켜주는 제도인데요.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있겠지만 뭐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워낙 낮고 그리고 대출을 갈아탈 때 발생되는 이런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면제가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실 점은 무조건 금리가 낮고 수수료가 낮다라고 해서 갈아타기보다는 본인의 상환 능력 등이나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들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 대출자 입장에서 일단 뭐 갈아타게 되면 금리도 낮아야겠지만 금리가 낮아졌을 때 그럼 과연 얼마나 이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요거 어느 정도 줄게 되나요, 이자는? 네, 아마도 그 기존 대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가 준비된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대출 금리 수준이나 뭐 기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출 1년 차에는 대략 한 30% 내외의 이자가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은행에서 변동금리 3.6%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의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게 된다면 최초 1년간 납부 이자는 기존 36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가량이 줄게 되겠죠. 오, 많이 주네요. 그죠? 네. 또한 안심전환 대출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년 차에는 기존 36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약 11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뭐 확실하게 100만 원 이상 절감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거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이자만 내시던 분들이 이 원리금 대출로 갈아타시게 되면 아무래도 상환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이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네, 팀장님 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 그 대출 금리나 뭐 적용받으신 이율에 따라서 좀 다소는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대략 1억 원의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한 24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과 동일한 예로 계산을 해보면 월 이자 상환액은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리금을 24만 원 정도를 합산해야 하니까 매월 54만 원 정도가 이제 상환돼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서민들의 가정에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꽤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른 방법 중 크게 두 가지를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기를 최대한 좀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0년까지 참고로 가능합니다. 네. 아니면 대출 금액의 30%를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만기 일시 상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0.1% 정도 오르게 된다는 점 좀 반드시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 내용처럼 월 상한액은 기존에 이자만 30만 원을 냈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약 45만 원 정도를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원금의 70%를 상환할 수 있으니 오. 기존 대출자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만 이자를 냈는데 15만 원만 더해서 원리금까지 갚을 수 있다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차라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죠? 지출 줄이는 거 뭐 담배 하루에 한 갑 피시는 분들 월 한 달만 그러면 15만 원이니까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맞습니다. 뭐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나요? 네,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 몇 가지 요건을 좀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나. 네. 그쵸. 이 또한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자 소득공제 대상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총 5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일시적 이주택자나 4억 원 이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오늘따라 제가 좀 유난히 말이 해가 꼬이네요. 꼬이네요. 그리고 대출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 하고요. 저당권 설정 주택에 한해서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및 만기 및 금리 유형별로 소득공제의 한도도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내역들 잘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를 할 점은 그 고정금리 여부나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 또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소득공제도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 금리도 싸고 수수료도 없고 소득공제도 되고 진짜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적용을 받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대출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모두가 다 적용받을 수는 없겠죠. 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도를 하는 취지는 가계부채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좀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신규로 집을 사기 위해서 신규 대출을 내는 신규 가입자는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대출을 받은 후에 1년 미만이라면 이 또한 아쉽지만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어야 이용을 하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연체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총 연체의 그 기한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된 연체인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요. 어제였나요? 지금 이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가가지고 서류가 준비 안 돼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이거 준비해야 될 서류 뭐 미리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기존 대출자분들이 그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 반드시 몇 가지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 팀장님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괜한 헛걸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이나 아니면 뭐 그 공사 등에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전환 대상자인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은행 방문 시에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 본인의 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담보주택에 대한 그 건물 등기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서류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인감서류나 등기 권리증 등 뭐 여러 가지 기타 서류를 또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무조건 다 준비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해당자한테만 안내를 해주니까 본인이 여기에 해당될 때만 이런 기타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그죠? 네, 일단 기존 대출자 중에서 근데 요 보금자리 주택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에 관련된 뭐 대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네, 이는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과 네. 보금자리 주택인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또한 국민주택기금대출이나 혹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보금자리 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범주 내에서는 해당이 된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더라도 뭐 대출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네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을 갈아타기 전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좀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게 된다면 일단 수수료도 없고 당장 뭐 이자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월 가정의 현금 흐름에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타기보다는 본인의 가정의 그 재무적인 부분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무엇보다 향후에 소득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탄 이후에 다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존의 대출로 다시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될 때 수수료는 최대 1.2%까지 내셔야 하니까 이 점 또한 좀 기억을 하시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로 좀 한번 따져보시고 최종적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효과적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97-8100번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이죠. 재테크 유머니 시간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재무 상담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궁금하셨던 내역들을 저희가 솔루션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저희 김현우 팀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내용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늘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요, 30대 초중반 가정의 상담 사례입니다.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실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재무상담 신청 이유부터 볼게요. 요 상황을 보시면 외벌이 가정입니다. 혼자 모시고 남편분은 이제 회사원이시고 아내분은 전업주부신데 걱정거리가 요겁니다. 돈이 모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전세보증금이 계약이 끝나가지고 인상을 하게 됐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출받게 됐을 게 또 이 금액 부담과 그리고 요즘에 말도 많죠.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깡통 대출 이런 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민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니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금융자산 통장에 뭐 모은 돈이나 아니면 뭐 적금이나 이런 것들 합쳐보니까 금융자산은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자산계는 1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채를 살펴보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세요. 3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1억 4천 중에는 3천만 원이 지금 대출인 상황이고 그래서 총 부채 규모는 3,300만 원입니다. 합쳐서 3,300만 원. 여기에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순자산은 1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뭐 23%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재 수입과 지출 상태를 한번 봐봤어요. 보니까 월 295만 원의 소득, 이건 이제 상여금이 제외된 소득인데요. 이렇게 받으시고 지금 나가는 지출이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게 월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공과금, 뭐 수도, 가스, 전기 이렇게 나가는 게 한 20만 원 정도. 좀 특이한 부분은 생활비를 얼마 쓰시는지 여쭤봤더니 카드로 전부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카드 값이 한 2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또 200만 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저축하시는 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거 20만 원. 이게 금액이 좀 커서 보니까 남편분 명의로 해가지고 10만 원, 그리고 자녀가 이제 2명이세요. 그러면 자녀분 명의로 해가지고 5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가입을 해놨고 적금 20만 원. 그래서 합계를 보니까 월 지출은 300만 원입니다. 소득보다 크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소득이 있나 봤더니 휴가비나 아니면 뭐 명절비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연간 한 240만 원, 월 평균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달은 마이너스에서 좀 꺼내서 쓰고요. 이런 상여금 받게 되면은 다시 채워넣고, 그런데 저축은 어떻게든지 간에 꾸준하게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일단 적금은 내고 부족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가정의 특성을 보니까요. 생활비 지출을 대부분 카드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 용돈을 저희 와이프한테 받아서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 아유. 아마 팀장님은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그래도 본인의 용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당연히 용돈 규모 정해가지고 체크카드에 넣고 그것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이제 뭐 향후에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이 카드값에 대한 어떻게 하라라는 점들은 뭐 당연히 체크해 주셨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별점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여기 별점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활비가 뭐 전부 다 이제 뭐 카드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해라 보이고요. 네. 뭐 전체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뭐 썩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 별 2개 반, 두 3개 개 반. 정도. 2개 반, 3개. 김혜 팀장님은 어느 정도 줬는지 한번 자,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저는 사실상 이런 별점 주는 거에 인색한 편입니다. 제 점수는요. 2개 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부채 비율은 적기는 하지만 사실상 돈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 있어서 생활비가 얼마 빠져나가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카드값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점수를 좀 짜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점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 가정엔 뭐가 문제냐 봤더니 일단 용돈이나 외식비에 지출 구분이 없다라는 거. 가계부는 쓰십니다, 열심히. 근데 문제는 가계부 써놓은 내용과 신용카드 명세서가 그냥 동일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뭐 비상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여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저축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뭐 애들 명의로 해놓고 비효율적인 저축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전세 거주에서 월세로 이사하시는 걸 살짝 고민을 하셨는데 그냥 대출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전세 유지를 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애들 뭐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간을 20년을 연장해가지고 월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고요. 공과금에 이제 포함을 시킨 게 통신비나 이런 것들 계속 기독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50만 원 정도로 잡아놨고, 주식비를 좀 쪼갰어요. 마트 가서 보는 이런 비용들을 60만 원 수준, 그리고 아이들한테 쓰는 육아 비용을 한 40만 원. 또 하나 이제 외식비나 용돈을 하나 더 정했거든요. 요거를 분리를 안 해놓으셨는데, 요거 현실적으로 외식비는 월 15만 원, 남편 용돈 10만 원, 아내분 용돈 5만 원 쪼개고. 와, 이걸로 살 수 있나요, 근데? 일단 해보시겠다라고 하셔서 이건 제가 강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3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네네네네. 가능하세요. 아, 잘하고 대단하십니다. 계십니다. 네. 비정기 지출도 20만 원 정도, 명절이나 뭐 부모님 생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합계가 230만 원으로 고정 지출이 3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축도 추가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내시던 거 지금 5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셔라. 만기에 대한 기쁨도 이제 우리가 누려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이너스 통장 없애기입니다.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빚을 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 남는 돈들 70만 원 정도는 그냥 비상금 마련으로 해서 저축액도 4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 대출 상환 나가는 비용 그대로고요. 물론 부채의 규모는 늘었으나 나중에 이제 추후에 갚을 계획 다시 세우면 되고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230에서 200으로 3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했죠. 그리고 저축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 정도로 이 부분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계가 15만 원 정도 늘었으나 우리가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 상여 포함해서 315만 원이셨거든요. 요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현장에서 저희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비상 예비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그리고 네. 저희가 누누이 방송이나 아니면 뭐 강의 때나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에 꼭 필요한 비상 예비 자금은 반드시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그 팁 중에 한 가지는 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각종 성과급이라든지 네. 아니면 명절 보너스라든지 휴가비 그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돈들이 들어올 때 아예 그냥 그 돈의 30에서 50%는 그냥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돈들을 이렇게 CMA 좀 잘 관리를 해놓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굳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부분 성과금 들어오면 근데 김치냉장고부터 바꾸실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비상금을 확보한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은 없애고 평균 저축 금액을 늘리자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부분 가정에서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활비의 범위를 안 정해 놓으시거든요. 그냥 마트 가서 쓰는 거, 애들 치킨 사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면 다 생활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활비의 범위는 주식비와 기타 생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볼 때 똑똑한 구매자가 돼야 되는데 뭐 1+1 만두 싸다고 해가지고 그거 담다 보면 카트 하나 꽉 차거든요. 사실 저도 담아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따 나가셔서 저한테 좀 혼나시고요. 장 보기 전에는 반드시 구매할 물품 리스트를 적어가시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늘 두부, 뭐 계란, 쌀 이런 거 사야겠다 정해놓고 가시면 사실상 마트 돌고 나올 때 이 카트 바닥에 깔려요. 그쵸. 민망할 정도로. 그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소규모 장보기 같은 경우 그냥 계란 한 판 정도 10개, 10알 이렇게 사는 거는 마트까지 가지 마시고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뭐 슈퍼마켓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뭐 할인율을 따지지 마시고요. 가서 괜히 쓸데없는 거 사시지 않으시도록. 또 한 가지는 저축하고 남는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고 남은 돈은 모두 저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외식비나 용돈의 규모를 정해 주셔야 되고요. 비상금을 빌려서 쓰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생활비 30만 원 부족하다 옆집 철수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꿔서 쓸 수는 없잖아요. 안 쓰는 게 답인데 그쵸. 요즘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 쓰고 계신 분들 요거는 반성하시면서 없애셔야 되고 대출은 빨리 갚겠다는 의지도 좋지만 부담 없는 수준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은 길게 놔두고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시는 게 이자 부담도 적고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서 매달 나가는 거 말고도 일정 금액 뭐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는 한 달에 뭐 10만 원씩이라도 뭐 연간 100만 원씩이라도 갚겠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상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상환 수수료 고려해가지고 갚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세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쵸. 깡통주택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뭐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보증금을 나중에 못 돌려받는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대한주택보증이나 서울신용보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도 굉장히 싸거든요. 뭐 연간 한 0.2%에서 많게는 0.4% 정도. 뭐 1억 정도라고 한다면 20만 원, 40만 원 요 정도의 비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런 거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재테크 이슈 시간에 안심전환 대출도 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하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총 내는 이자는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그 팀장님 여기에서 사례에서 보니까 대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는데 원리금 상환 금액이 월 30만 원으로 동일해진 점, 이걸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대출금을 위해서 무리하게 또 그 전세금 올라간 것을 대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 큰 부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이자만 좀 내시는 이런 상환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그 김현우 팀장님 사례 여태까지 지금 잘 봤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든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재테크 1번지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문의 전화는 02-797-8100번이라는 거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의 재무적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분들의 주신 전화를 받아가지고 좀 속 시원한 답을 좀 드리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전화는 김현우 팀장님께서 한번 받아서 고민을 처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사실 제일 기대돼요.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같아가지고. 네네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시네요. 네. 또 남자분이시네요. 네, 농담이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시죠? 네, 저는 화성에 살고 있고요. 네. 37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회사 다니시면은 지금 업무 중 시간 아니신가요? 잠깐 나오셔가지고 양해는 구하고 나오신 거죠? 네,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나요? 이번에 네. 동탄 6차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그게 당첨이 됐는데,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1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요. 네. 이게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어서 예, 좀 전화 드렸습니다. 네, 신혼부부시라고 한다면 결혼하신 지 5년이 아직 안 되셨나 봐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즘에 동탄 뭐 5, 6차 핫하죠. 이게 당첨되셨다는 거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축하드리고요. 네. 구성 이게 뭐 고민되실 만도 합니다. 1억 8천 정도가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럼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애가 한 명 있는데요. 네, 3인이시고. 4월 달에 제 둘째가 낳거든요. 아이고, 태어나거든요. 예, 예. 또 출산,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소득은 얼마시죠? 참 실질적으로 받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아, 세금 떼고 실제로 예, 받으시는 예. 게 한 300 정도 되시고 예, 그럼 예. 지출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반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반? 150만 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아, 예. 네. 조금 넘을 때도 있지만 반 정도 쓰시고 그래도 네, 네, 네. 3인 가족치고는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편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150만 원 정도 남는 건 전부 다 뭐 저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전부 저축은 아니고요. 저축은 한 뭐 적금 50만 원 정도 나가고 네. 연금 보험이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네, 80만 원. 중에 한 20만 원 정도가 보험료예요. 아, 또 추가적으로 20만 원 정도 예. 보험료. 예. 이 보장성 근데 보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예. 네네. 돈이 남게 되면 그냥 통장에다가 입출금 통장에다 그냥 넣어놓고 있는 상황. 아, 그냥 예, 입출금 예. 일반 그냥 우리 은행 통장에다 예, 예. 남는 거 넣으시고 그러면 150만 원 남는 것 중에 실제로 연금이나 이제 보험료는 조정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조정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보고 정리하자면은 소득 300만 원에 지출은 고정 지출 200 그리고 네, 네. 실제 저축 가능액은 계산상으로는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아, 네. 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4월 달에 둘째를 출산하시게 되면 네. 지출이 아무래도 조금은 증가하겠죠. 뭐 분유값이나 기저귀 값이나 애는 안 낳아봤지만 네.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네. 한 3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요 정도 잡아도 될까요? 30만 원 예, 추가 그 지출?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예. 이상이겠죠? 최소한이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실제 그때 4월 이후에 됐을 때는 저축 가능 금액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남는 돈은. 네. 예, 요 상황이고, 자 대출 혹시 먼저 알아보셨나요? 여기 동탄 들어가기 위한 대출? 그 디딤돌 대출이라고 알아를 봤는데 네. 이자가 한 3%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기간이 뭐 30년이라서 너무 긴 것 같아서 네네.
생각은 한 20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년, 상환 30년, 기간은. 예, 30년은 너무 끔찍하게 길다. 근데 예, 우리가 예. 조금 전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긴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예. 20년 정도 해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시게 되면 이거 디딤돌 대출은 거치가 1년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1년 이후에는 바로 이제 원금을 상환하셔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되면 1억 8천 대출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상환을 하셔야 돼요. 3% 정도만 치더라도. 근데 예. 지금 현금으로 봤을 때 둘째 태어나고 나면 남는 돈이 70만 원인데 100만 원씩 상환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럼 30년 상환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월 8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도 빠듯하네요. 그쵸?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어쩔 수 거네요? 없이 30년으로밖에는 예, 할 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로 저축은 힘드실 테니까 만약에 근데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대출이 생길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예. 추가적인 대출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 동탄 6차 신도시가 투자의 목적이신가요? 아니면은 거주의 목적이신가요? 아무래도 여기서 평생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어느 정도 좀 오르면은 팔아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아, 팔아서 이사를 네, 가신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투자의 목적이 조금 더 큰 편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집값이 앞으로 얼마 정도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지금 한 3억 정도인데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1억 안 오를까요?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분. 아니 저 행복한 고민이라 5년 정도 지나면 1억 올라주면 굉장히 좋죠. 예,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좀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 정도 오르게 될지 사실 감을 못 잡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일단 목표 수익률을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엄연한 네. 투자이니까 자 몇 년 사이에 얼마가 오르겠지 하는 거는 조금 막연합니다. 이것보다 5년 동안 내셔야 될 이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5년 동안 내줘야 될 이자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목돈, 지금 전세 보증금이나 갖고 계신 돈들 이렇게 빼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목돈들 얘네들을 적금이나 아니면 예금으로 돌렸을 때 집을 안 산다라고 한다면 이자라도 받으시겠죠. 조금이나마. 예, 이렇게 생기는 뭐 이자 비용을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소의 기대 상승분을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 예. 한 3천만 원 정도 현금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 뭐 이걸 예금으로 넣었다라고 했을 때 2%만 잡아도 연간 60만 원 정도고요. 네. 여기에 이자만 들어가는 게 연약 한 500만 원 정도씩 이자가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세금 등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최소한 매년 600만 원씩은 이 집이 올라줘야 본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1년 차에 봤더니 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올려서 바로 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게 뭐냐면 2년 이상 거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양도세를 또 물으셔야 돼요. 예. 그러네요. 최대 한 40%까지가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 예. 네네. 그리고 매년 2% 이상씩 상승해야 본전. 근데 본전 뭐 속된 말로 본전 뽑고자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거 그쵸, 감안을 네. 하셔야 되고 두 예. 번째는 뭐냐면 엄연히 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느냐를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억 8천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이 시기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매년 이자 비용 500만 원 하고 이렇게 부담하면서 이 상승을 기대했는데 중간에 뭐 차를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크게 뭐 목돈이 들어갈 일이 필요해가지고 추가적인 뭐 마이너스 통장을 더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든지 뭐 이럴 경우도 생기겠죠. 네. 네, 아니면은 뭐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학원도 보내고 이러다 보면 지출도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럼 그렇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손해를 볼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을 중간에 팔고 나와야 될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각오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예, 이게 이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는 엄연히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중간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중간에 내가 망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집값이 5년 후에 2배로 오르더라도 중간에 현금 흐름이 망가져서 빚이 더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그렇죠. 건전한 투자라고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게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떨어지죠. 뭐 내일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집을 오늘 내놨는데 내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 문제 그리고 실제 거래가 잘 될 것이냐 수요가 충분하냐 나중에 그 집을 샀는데 거기에 막 전세 수요자만 확 차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걱정되는데요. 이달 말에 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럼 제 당초 포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네. 인터넷이나 언론 보면 요즘에 동탄 이신도시 아주 떠들썩하죠. 핫하다라고 하니까 뭐 당첨 포기하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문제는 네.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말씀하시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거 향후에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런 손해가 발생 가능하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거주하는 게 훨씬 더 어떤 행복감을 더 느끼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투자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투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한 뭐 5년 후에는 2배로 뛸 것 같아요. 10년 후에 3배로 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 방송 끝나고 상담 한 번만 더 네,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최근 그 금리가 인하되면서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또 전세난에 못 이겨가지고 네. 집을 좀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좋습니다. 자신의 집 한 채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현우 팀장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전화를 주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집을 사서 대출을 내서 집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많은 사항들, 오늘 방송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부합시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전화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한 40대 초반이고요. 네네네.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이하게 또 두 분 다 남자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습니까, 시청자분? 네, 저희 현재 저희 가정이 맞벌이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좀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이고야, 한 네. 2년 정도 좀 휴직을 할 생각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향후에 돈 관리라든지 네. 현재 유지 중인 저희가 하고 있는 저축이나 보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갖고 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우선 시청자분 배우자분의 빠른 쾌유를 좀 진심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울러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배우자분 많이 좀 도와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흔히 맞벌이를 하다 보면요, 그 소득에 맞춰서 소비나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방금 같은 이런 사례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수입원이 급격하게 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의 현금 흐름이 문제가 좀 되거나 그 전에 하고 있던 저축을 유지를 못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좀 많아지는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되는 사례들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시청자분 현재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요. 배우자분이 이제 휴직을 하시게 되면 휴직 시에 전혀 수입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최소한의 수입이 있는 건지 그 정도를 좀 미리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시청자분 지금 가정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정에 뭐 비상예비 자금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비상 예비 자금 형태로 이렇게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급여 통장에 한 600만 원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6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뭐 휴직으로 뭐 소득원이 이제 줄 것들을 대비해서 가정에 비상 예비 자금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현재 그 두 분의 현금 흐름 중에 이제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매월 이제 뭐 변동적으로 나가는 돈들도 있을 거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금액들의 최소 한 3개월치 정도를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년 동안 수입원이 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적어도 5달 이상치의 비상예비 자금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00만 원 정도를 지금 급여 통장에 그냥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동일한 600만 원을 CMA 계좌나 MF 계좌로 조금 이전을 시키신다면 그래도 급여 통장에서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에나마 이자를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은 이렇게 좀 관리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네. 한 4천만 원 정도가 네네네. 만기되는 그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돈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좀 궁금합니다. 4천만 원 정도 만기되는 자금. 그 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시청자분? 글쎄요, 아직 뭐 딱히 쓸 계획은 없는데 네.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방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히 쓸 계획이 없다. 이건 뭐냐면, 가정의 그 재무 목표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식으로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만기되는 이 4천만 원은 우선 그 배우자분과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가정의 비상 예비 자금이나 아니면 각 재무 목표별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를 먼저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일단 그 상의를 해보시면서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까지 좀 힘드시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좀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역들을 뭐 평소에 배우자분과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좀 얘기는 하는데 네. 예, 뭐 이렇게 잘 의견들이 좀 맞지를 않아가지고요. 네. 네, 좀 고민스럽습니다. 배우자분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네,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네, 네네네. 그러신가요? 그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뭐 이런 거 쓸 때는 항상 수익률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돈의 꼬리표를 좀 달아놓자라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만기되는 자금 중에 우선 제 생각은요. 만기되는 자금 중에 우선 2년 동안 수입원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금의 최소한 뭐 1,000만 원에서 한 뭐 그 정도 내외적으로는 해서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으로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자금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 통장에 두시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는 600만 원과 합산해서 CMA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좀 관리를 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배우자분과 상의를 해봤는데 이 돈 4천만 원 중에 일부를 한 2년이나 한 3년 정도 후까지 좀 잘 묶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자금들은 원금이 지켜지는 주가 연계 예금이라든지 혹은 정말 안전한 국공채로만 운영하고 있는 그 채권형 펀드들 같은 이런 금융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 또한 권장을 좀 드리고요. 혹 뭐 이렇게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들은 그와 부합되어 있는 금융상품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시청자분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란 쉽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렇긴 한데 뭐 어찌됐든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네네네. 와이프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네네네. 와이프하고 제가 각각 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네. 보험사 연금저축을 각각 한 25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와이프 소득이 좀 줄어들게 돼서 네.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계속 유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해지를 해야 할까요? 네. 최근에 이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세법이 변경된 이후에. 네. 기존처럼 이제 공제받는 금액도 확 줄어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그 시청자분 부부가 각각 가입하신 이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죠. 그래서 연간 400만 원 한도로 해서 한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십 년 이상을 좀 유지해야 하는 상품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의 금융상품은 안전성도 좀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수익성도 조금 좋아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상품은 크게 은행의 신탁이나 아니면 지금 가입하신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혹은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세 기관의 각각의 금융상품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의 연금 펀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성향별로 안전한 채권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공격적인 뭐 주식형이라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 이점이 있으니까 요 점 또한 좀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각각을 유지하시기에는 조금 지금 현금 흐름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니까요. 일단 기간 이전 제도를 좀 활용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가족분 네. 빠른 쾌유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시청하셔가지고요. 많은 정보들 저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또 황금 같은 주말이 옵니다. 실제로의 이제 한 주 마무리 오늘 잘 하시도록 하고요. 내일 불타는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테크 1번지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